이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이제 점유 보조자가 하니까 왼쪽에 갑이 뭐 가게 주인이고 우측에 을이 가게 종업원이고 왼쪽에 갑이 집 주인이고 우측에 을이 옛날 말로 말하면 뭐 가정부, 요즘 말하면 뭐 가사 도우미, 왼쪽에 갑이 공장 주인, 우측에 을이 공장 근로자 등등. 그러면 가게에 있는 또는 집안에 있는 물건 또는 공장에 있는 물건에서는 우측의 을들이 이제 사실상 지배를 하겠지만 이 사람들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왼쪽 갑의 지시를 받아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해요. 이때 이제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우측의 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점유 보조자 그러고, 지시하는 자 왼쪽에 갑 같은 사람들을 점유주라고 그러고, 문제는 우측의 점유 보조자들은 가게에 있는 물건, 집안에 있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더라도 얘네들한테는 점유권이 인정이 안 되고 지시하는 자, 점유주에게 점유권이 인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왜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점유권이 인정이 안 되느냐? 인정해주면은 그 점유권을 지시를 한 점유주에게까지 행사할 염려가 있다는 거야. 인정해줄 하등의 이유가 없고, 얘 안 들어줘도 왜 그러겠는가 집에서 한번 연구해보고 여러분도 좀 하는 게 있어야 되니까 점유권 행사할 염려가 있다는 말이야. 따라서 이제 우측 을들에게는 점유권이 인정이 안 되는데, 이때 이제 그것도 줄미하고, 아까 이제 점유권도 물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 점유권이 침해를 당하면 점유권도 물권이니까 물권적 조건 인정이 되는데, 이 점유권이 침해당할 때 인정이 되는 물권적 조건을 점유 보호 청구권 그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자력구제란 말을 몇 번 이야기를 해줬는데, 원래 이제 근대 문명사회에 있어서는 국가구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돼요. 자력구제 허용되면 사회평화나 질서가 깨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문명국가에 있어서도 아주 긴급한 경우에는 외적으로 자력구제가 허용이 되는데, 다만 이 자력구제가 허용이 되더라도 무제한 허용이 되면 사회평화 깨지니까 일정한 시간적 한계 내에서만 자력구제를 허용하도록 됐어요. 그게 이제 우리 법 209조에 뭐라고 됐냐 그러면, 부동산이냐 동산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어요. 부동산은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라. 이게 자력구제의 시간적 한계예요. 동산은 빼앗아가면 현장에서 또는 추적에서까지는 자력으로 탈환할 수 있다, 자력구제 허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이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갑의 토지를 을이 불법 침탈 뺏어가면 자력구제는 언제까지 허용이 되느냐? 침탈 후 즉시, 빼앗기자마자 즉시 얘를 내쫓아서 강제로 뺏어오라고 말이야. 또는 휴대폰을 얘가 뺏어갔다, 내가 점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그럼 동산이니까 뺏기자마자 현장에서 도망가면 추적에서까지는 자력으로 탈환, 실력을 행사 뺏어올 수 있다. 이게 자력구제의 시간적 한계예요. 이 시간적 한계를 넘어서면 이제 자력구제는 허용이 안 되는데, 이걸 이제 여기다가 지금도 대입을 시킨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가게 종업원이 가정부가 가게를 보고 집을 보고 있는데, A가 와서 가게에 있는 노트북을 뺏어갔다 치자 그 말이에요. 가게에 있는 노트북은 동산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현장에 있더라 또는 도망가더라, 그러면 급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런 점유 보조자에게도 자력구제가 허용이 되는가, 이런 걸 이제 옛날에 집중 물어봤다는 건데, 이게 긴급한 경우니까 여기 지금 점유주가 자력구제를 하게 되면 시간적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현장에 있는 물건을 현재 지배하고 있는 가게 종업원, 가정부, 이런 사람들이라도 자력구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해서 이제 여기 점유 보호자에게도 긴급한 경우는 자력구제, 외우지 마세요. 자력구제는 허용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간적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얘가 현장에서 텄겠다, 추적거리 벗어났다, 그럼 더 이상 실력을 행사해서 못 뺏어온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제 시간적 한계를 넘어서면 물권적 조건을 행사해야 돼요.
요 시간적 한계를 넘어서면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를 한다 그 이야기야.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이 시간적 한계를 넘어섰을 때 여기 빼앗아간 노트북을 돌려달라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은 여기 을 왼쪽 함 누가 행사해야 되는가? 거꾸로 생각하면 돼. 얘는 누구 점유권을 침해했냐 그 이야기야. 여기 점유권은 얘한테는 없죠. 노트북을 얘가 지배하더라도 얘가 점유자 아니에요. 여기 집주인이 점유자죠. 가게 주인이. 따라서 이저 점유권을 침해했으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은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점유주에게 인정되는 것이지 점유권이 인정되지도 않냐는 점유보호자에게는 점유보호 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요걸 절대 외우면 안 되고 옛날에는 이런 걸 집중 물어봤지만 요즘에도 이제 간혹가다 한 번씩 물어 이걸 딱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길에 판례안을 검토하란 말이야. 제일 밑에 처를 점유보조자로 볼 것인가. 남편이 출근하면서 집 잘 봐 하고 간다 말이야. 그러면 처는 남편의 지시를 받아서 집안에 있는 물건을 점유하냐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 점유보호자가 되겠죠. 근데 요즘에는 그랬더니 밥도 못 얻어먹고 집안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점유한다고 봐야 되니까 공동 점유자로 보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 그게 왜 그러느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물권적 조건을 공부를 했는데 이 물권적 조건은 누구한테 행사를 하느냐. 점유자에게 행사하는 거야. 따라 점유보조자에게는 물권적 행사 뭐 하는 거야.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묻는 판례가 우측의 제일 위의 사례라고 말이야. 거기 사례를 보면 그 사례가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왜 나오는가 그 이유를 깨우치라고 말이야. 지금 A가 소유자인데 A 소유 토지 건물 등을 갑을 물론 거기는 시부모도 써놨는데 열에 치고 이 둘이 부부지간이다. 갑 남편 을초고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A 소유자가 내 소유물, 내 부동산 반환해달라 물권적 반환 조건 행사 건데 여기 사례에서 이 처에 대해서도 물권적 반환 조건 행사할 수 있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데 이 처를 점유보조자로 보냐 그러면 물권적 반환 조건 행사 못할 것이고 남편하고 이 부동산을 공동 점유나 공동 점유자다 이를 보게 되면 공동 점유자도 점유자니까 소유물 반환 조건 처리를 상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 부연 설명했다시피 처도 공동 점유자고 점유보조가 아니라 따라서 판례 끝난 마지막을 따라서 처도 물권적 조건은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점유보호자에 대해서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 못해요. 점유보호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 효과. 점유보호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보호 조건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유물 반환 청구 상대방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는 자이고 그 밑에 판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이야. 점유보호자에 대한 인도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걸 이해하고 있는 그래서 묻는 판례가 그 위에 처에 관한 판례고. 뭔 말 알겠나요? 점유보호자도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있다. 외우면 안 돼요. 그 다음 간접 점유. 여기 간접 점유자는 이 점유보호자냐 방금 지적해준 몇 가지 것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여기 간접 점유자는 몇 가지 걸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지금 이제 갑이 토지 소유자이고 토지에 대해서 을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했다.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했다. 우측의 을이 임차인이다. 전세권자다. 지상권자다. 얘네들이 이제 토지를 기간 만료 시까지는 직접 점유해서 사용을 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런 애들을 글자 그대로 직접 점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문제는 이제 왼쪽 갑인데 이 갑은 원래 토지를 얘가 직접 점유하고 있었겠지만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다 보니까 토지가 우측 을에게 인도가 돼서 왼쪽 갑은 현재 토지를 직접 점유는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지배 상태가 왼쪽 갑으로부터 영원히 이탈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임대차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왼쪽 갑의 우측 임차인을 상대로 토지를 반환해달라는 반환 청구권을 행사를 하고, 그러면 토지는 다시 언젠가는 갑에게 돌아가게 됐으니까 현재 얘가 직접 점유한 건 아니지만 이 토지에 대한 지배 상태가 왼쪽 갑으로부터 영원히 이탈된 것은 아니라고 말이야. 그러니 갑은, 여기 핵심 포인트, 그러니 갑은 현재 직접 점유는 못하고 있지만 우측을 매개자로 해서, 그래서 직접 점유자를 점유 매개자로 해요. 얘를 매개자로 해서 간접적으로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리 표현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직접 점유자에게는 당연히 점유권이 인정이 되겠지만 왼쪽 간접 점유자에게도 점유권이 똑같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접 점유자는 현재 이 토지를 사실상 지배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점유권 인정이 되느냐? 여기 핵심 포인트예요. 간접 점유자가 직접 점유자, 점유 매개자를 상대로 해서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기다 항상 초점 맞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시 뭐한다? 돌아온다. 역으로 말하면 토지에 대한 지배 상태가 왼쪽 갑으로부터 영원히 이탈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 인정이 되니까 간접 점유 공부할 때는 여기 임대차 계약 등은 흔히 점유 매개 관계에 그러는데, 이 점유 매개 관계가 유효냐 무효냐 이거는 따질 필요 없고 뭔만 확인해라. 반환 청구권 가지고 있는가, 요걸 확인하는 습관들을 하면 여기 핵심 포인트니까. 명파했나요? 여기다 초점 맞추라고. 거기에 간접점유 성립 효과 설명 하나도 나 답은 쭉쭉 읽으면 되고, 간접점유 효과에서도 일단 이거를 집중 물어봐요. 여기에 간접점유자에게도 아까 점유보호자처럼 자력 구제권이 간접점유자에게 인정이 되는가 긴급한 경우, 그 다음에 점유 보호청구권 인정이 되는가, 이거를 똑같이 물어보는데 이것도 상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 칠판의 사례에서 이 임차인 직접 점유자가 점령한 토지를 A가 침탈 뺏어갔다. 그럼 이거는 부동산이니까 자력구조 시간적 관계,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빼앗기자마자 바로 실력 행사해서 빼앗아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력구조는 무제한 허용되는 일정한 시간적 관계 내에 사용이 되는데, 직접 점유도 못하고 있는 간접 점유자가 자력구조권 행사하게 되면 통상은 그런 시간적 관계를 대부분 넘어설 것이라고 말이에요. 따라 직접 점유자가 자력구조권 행사에 이제 실익이 있는 거고, 따라서 간접 점유자에게는 자력구조권 일단 인정이 안 되고 그 시간적 관계를 넘어섰어요. 즉시 못 뺏어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를 하는데, 그러면 얘가 이 토지를 뺏어간 것은 누구의 점유권을 침해했냐? 직접 점유자 점유권 침해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 조건 당연히 행사할 것이고 점유보호 조건 얘가 행사할 것이고, 문제는 얘라고 하면 얘도 점유권을 가책한다는 거야. 다 얘가 뺏어가면 점유권이 다 침해된 거야. 따라서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 점유보호 조건도 세 종류가 똑같이 인정이 돼요. 반환 청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점유보호 조건, 그 중에서 반환 조건 당연히 행사할 것이고, 다만 이제 207조 2항에 의하면 이렇게 간접 점유자도 점유물 반환 조건 행사를 하되 자기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청구하면 안 되고, 원래 직접 점유자가 임차니까 네 얘한테 토지 반환해라. 먼저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걸 청구하대요.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자기에게 반환하고 청구를 하는데, 이때 이제 마지막 하나 유념할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칠판에 얘 들을 때 이렇게 예를 들어, 칠판 봐야 돼요. A가 임차인이 점유한 토지를 A가 뺏어갔다, 침탈, 이렇게 예를 들어줬어요. 그러면 이자의 점유권도 침해당했으니까 점유물 반환 조건 당연히 행사를. 그런데 문제는 얘가 이자로부터 직접 뺏어간 게 아니라 얘가 임대인 소유 토지를 점유를 하다가 이걸 횡령, 임의로 매각을 했어요. 팔아먹었다 그 말로. 이런 경우도 간접 점유자가 얘한테 똑같이 점유물 반환 조건 행사할 수 있는가? 요 판례를 20회 이후에
연대고 3번을 물어봤다고 옛날에 가르쳐 줬는데 요거는 안 된다는 거. 이유는 점유 침탈이 있어야지 간접 점유자도 점유율 변화 조건 행사하는데 점유 침탈 여부는 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그럼 아까 1번은 얘가 뺏어갔으니까 침탈당했지만 방금은 얘가 점유하고 있는 이임된 소유 토지를 임의로 횡령, 매각했으니까 침탈당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하면 이때는 점유물 변화 조건 행사를 못해요. 그럼 이제 물론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 나왔는데 저 같으면 이제 하나를 더 물어봐요. 저는 빵점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묻는다고 말이요. 이 경우에 그러면 간접 점유자는 이 경우에 얘한테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변화 조건 행사 뭐 한다고 지금 판례가 나와 있어요. 왼쪽 103페이지 제일 밑에 93년 3월 9일자 판례죠. 이걸 이해 못하고 뒤에다 예를 들어놨다. 예컨대 해가지고 구별 잘하라고 말이야. 근데 이 경우에 그러면 얘가 지금 임차인으로부터 이 토지를 양도받았을 때 칠판 보세요. 칠판 보라니까요. 제발 설명할 때 칠판 봐요. 그럼 얘가 양도받았을 때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가 검토하세요. 소유권을 취득하면 현재 땅 소유자는 얘예요. 그럼 얘는 소유권을 주장해서 반환 청구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소유권 취득하나요? 뭘 헤매요? 취득 못하지. 얘가 소유자 아니잖아. 따라서 얘는 소유권을 주장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점유권 말고 뭐? 본권을 주장해서. 본권을 주장해서.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본권이 아니라 점유권을 공부하는 거예요. 점유권은 글자 그대로 점유할 수 있냐 없냐 따지는 거 아니에요. 물건을 점유하기만 인정되는 권리 배우고 있어. 그게 또 빵점 먹을까 걱정스러워서 저같이 꼬장꼬장한 사람부터 출제하면 빵점 먹고 나오니까 뒤에다 예를 들어놨어. 가로 열고 닫고 이 경우 갑은 병에게 본권인 소유권이긴 한 반환 조건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우리 지금 점유권 공부해요. 네. 여러분 지금 틈만 주면 소유권, 본권하고 점유권 헷갈려가지고 빵점 맞고 막 쓰고 다니는데 그러면 차라리 점유권 공부를 안 하는 맛도 못 해버려. 구별해서 해야 돼요. 네. 그 다음 자주점유, 타주점유. 요거는 이제 요즘 시험에 이제 집중적으로 출제하는 파트가 이제 요 파트인데 점유 종류에서 자주점유는 이제 소유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거고 타주점유는 소유사 없이 점유하는 것이 타주점유인데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 이제 자주점유, 타주점유 구별 실익에 가로친 이번에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취득시효예요. 취득시효 하려면은 소유사를 가지고 일정 기간 점유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주점유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취득시효 때문에 이 타주점유 판례는 뒤에 취득시효 할 때 그대로 써먹여야 될 판례라고 말이야. 그 외에 저 무주물 선점의 경우도 동사의 경우는 소유사가 있어야지 선점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점유물 멸치하던 책임도 자주 타주에 따라서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고 그래서 일단 이런 것 때문에 일단 구별을 해야 되니까 구별의 실익을 딱 외우지는 마세요. 지금 정도는 그 세 가지가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도 이미 몇 달 지났으니까 그것이 이제 전 공부한 사람은 외울 필요 없고 뒤에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자주 타주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걸 일단은 판례지만 물론 판례지만 어떤 이제 사례를 주어놓고 이 경우가 자주점유로 봐야 되냐 타주점유로 봐야 되냐 이런 걸 지금 묻는다는 건데 근데 그 판례만도 최소한 중개사 시험 공부할 사람은 20개 이상을 알고 가야 돼요. 이 여기에 관계되는 판례만도 20개 이상을 알고 가야 되는데 이걸 다 외워서 풀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어떤 사례가 주어졌을 때 자중과 타주냐를 판단하려면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나머지 사례가 나올 때 또 예측치 못한 문제가 나왔을 때 유출을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주점유는 소유사를 가지고 점유한다 이래 갖고는 문제 손도 못 댄다고 말이에요. 이걸 풀어야 돼요. 소유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 요거는 이제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을 하고 배척하고 자기가 마치 뭐인 것처럼 소유자와 같은
배타적 지배를 독점자 지배한다고 말이야.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는 거예요. 행간 의미 속에 이게 내포되어 있어.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가 소유자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고자 하는 의사를 소유사 그래요. 요때 유념할 것은 거기에 의해서 언더란 뒤쪽 언더란 보세요. 87년 4월 14일 재판 이거하고 안 할거라도 유념하는 거야. 이거를 그렇게 가르쳐줘도 아기 점유자하고 헷갈려가지고 1년 12달 악수고 다닌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 뒤에 언더라 소유권을 뭐하고 있거나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거 아니니까 구별 잘해라 그 말이야. 요거는 이제 소유자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거지.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지배하겠다는 소리야.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가 아니고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거는 선의 점유라고 말이야. 소유권이 없다는 거 알면서 점유하면 악의 점유라고 하고. 어떻게 1년 12달 가도 그걸 구별 못하고 헤맨다고 말이야. 그 다음 소유사 없이 점유하는 거는 바꿔 말하면 타주 점유는 요거하고 반대니까 요거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는 거야. 요거하고 반대 개념을 한번 해보세요. 소유권을 배척한다 이 말하고 타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타인의 소유권을 인정해준다 그 말이야. 타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점유한다 이 의미 요거 반대가 요걸 타주 점유라고 그래. 이것도 타인에게 소유권 있다는 거 알고서 하는 점유를 헷갈려가지고 악쓰고 댕기지 말아. 그냥 악의 점유라고 하는 거야. 이거 타인에게 소유권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야. 요거하고 반대니까.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 소유사의 인념료 하는 것은 점유자의 내심에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소유사가 인념료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요게 문제라는 건데 이거는 점유자의 한 줄 한 줄 다 시험에 나와요. 내심의 의사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점유 취득의 원이 된 사실 그걸 이제 법률 용어로 권원이라 그러는데 권원의 성질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토지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돼요.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얘는 임차인이다. 그러면 임차인이 내심으로 소유자를 가지고 점유하고 있다. 임차인의 점유는 타중과 타중과 고르세요. 임차인이 내심으로는 소유자를 가지고 점유하고 있을 때 임차인의 점유는 자중과 타중과 내가 묻는 거예요. 점유자 내심 의사에 따라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야. 한이님 없지 자전밖에. 따라서 임차인이 내심으로 소유자를 1000만 번 가졌다 해서 자주점유가 아니고 요 임차인은 무엇 때문에 점유를 취득했는가? 권원. 무엇 때문에 취득했어요? 빌려 쓰기 위해서. 그 말은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있다는 것을 뭐하고서? 알고서 아니라니까요. 알고서 그러면 악의점유라 그래요. 얘한테 소유권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전제하니까 빌려 쓴다는 소린 거야. 그래서 얘가 점유를 한다는 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타주점유라 말이야. 조금 전에 우리가 자주점유, 타주점유를 공부를 간접점유, 직접점유를 공부를 했는데 여기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얘가 직접점유자, 얘가 간접점유자. 간접점유가 성립이 되려면은 직접점유자 점유는 반드시 뭐야 되느냐? 타주점유가 돼요. 상식적인 이야기야. 더럽다 하지 마세요. 거기 보면은 간접점유 성립 요건에서 가로치 1번 언제나 타주점유한다 쓰여있죠? 언더라인 쳐졌잖아. 찾나요? 간접점유 성립 요건 1번에 가로친 1번이요. 찾나요? 그거 언더라인 쳤잖아. 뒷구절 점유 매개자 직접점유는 언제나 타주점유하던데 이렇게. 그거 조심하라 그 이야기요 지금. 그 앞페이지 103페이지가 간접점유 있잖아.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거기 1번 그냥 1이면 요 1이라고 그냥 가로 1이면 이게 가로 1이고 그 가로친 1번에서 뒷구절에 있잖아. 점유 매개자 직접점유 언제나 타주점유다. 언제나 말 들어가서 이거는 맞는 거라고 말이야. 그럼 왜 여기 직접적인 점유는 타주점유가 되는가? 상식이잖아요.
타주점유가 돼야지 얘한테 소유권이 있다는 걸 뭐하니까 전제하니까 반환을 해주는 거야. 이 반환 조건이 있으니까 얘한테도 점유권 인정되는 거고 논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직접 점유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타주. 그래야 반환해 주는 거야 이렇게. 이런 것도 애우지 말고 좀 논리적으로 풀으라고 말이야. 다시 뒤로. 그 다음에 이처럼 예습 좀 하고 다니시고 선생만 마음 바빠서 푹 꺾고만은 실력은 빨리빨리 안 올라가지. 얘는 터지지. 문제 풀어보면은 이게 빵점이 수두룩하지. 좀 예습 좀 하라니까 이제는. 좀 잊고 좀 오고 선생한테 다 미루지 말고. 그럼 이처럼 권한의 성질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의 성질상 어느 것인지 불분명할 때는 시험에 쏟아져 나와요. 197조 1항 점유자와 점유는 무슨 점유로 추정한다? 제일 밑에 자주점유로 추정한다. 따라서 이 조문을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시험에 아주 쏟아져 나오는 판례 따라서 거기서부터 우측까지 따라서 이렇게 조문이 이렇게 이해에 관한 판례가 따라서 판례는 이렇게 본다 이 이야기야. 매매나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했는데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죠. 거기에 인정이 안 됐다. 그러더라도 여전히 뭐로 추정이 된다? 왜요? 197조 1항에 따라서 점유자 점유 자주점유 추정이 되니까. 왜 이 판례가 집중 나오는가 이유를 깨우치라고 말이야. 똥된장 못하고 별표 5개 치지 말고 197조 1항 조문을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묻는 판례라고 말이야. 그 다음 유형별 검토 매매에 따른 점유 매수인의 점유는 아까 자주점유죠. 왜 매수인이 점유를 하냐? 매도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이제는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할 의사가 있으니까. 이때 핵심은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언더는 자주점유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원칙적으로 점유 개시당 기준으로 판단하라. 요걸 또 집중 물어보니까 이 말 자체도 물어보고 이에 관한 판례를 또 물어보니까 예컨대 이에 관한 판례 예에 드러났죠? 그 두 개 판례 유형이 있어. 예컨대 토지 매매를 했는데 매매가 어떤 사정에서 무효야. 근데 무효임을 알고서 매수했다 이런 경우하고 무효임을 모르고서 매수했다 이 경우하고 그 밑에 또 언더라인 똑같은 유형 또한 해가지고 찾나요? 이에 관한 판례들이 점유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자주점유 판단하라.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 몇 조? 569조. 이 매매는 유효죠. 그런데 이 경우에 매도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죠. 타인의 물건이니까. 이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매수했냐 모르고서 매수했냐 똑같이 내용이 똑같은 판례들이에요. 이때 무효임을 알고서 매수했다.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걸 알면서 매수했다. 그런 경우 매수인의 점유는 뭐로 봐야 되는가? 그런 걸 따지라 그 말이야. 이걸 알고서 매수했다 그 말은 권리 취득,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매수했다는 소리죠. 그러니 이런 애들은 점유 시초부터 설사 인도받아 점유하더라도 타인 그러니까 매도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가 소유자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매수했으니까 당연히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그 반대의 경우는 자주점유로 본다는 소리고. 무슨 말 알겠나요? 따라서 그 가번의 판례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 잘하라고 말이야. 점유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에 관한 판례들이 이런 판례들 이런 식으로. 판례 따로따로 놀지 말고 그 다음 등기 수반 여부 읽으면 되고 이런 경우는 등기가 매수인에게 수반이 안 되더라도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서 또는 매매가 무효임을 모르고서 매수하면 자주점유예요. 등기가 뭐가 안 됐다 하더라도 수반이 안 됐다 하도 상관이 없다. 착오에 한 점유 읽으면 되고 뒤에 넘기세요. 공유물의 점유도 칠판 보세요. 지금 이런 경우에 갑의 지분 2분을 을의 지분 2분을 공동소유 공유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일반적인 공유인데 우리 시험에는 이제 일반적인 공유가 나오니까 거기다 하면 내가 언더를 쳐놨는데 이 경우는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다 효력을 미쳐줘 이렇게.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공유물 전부를 독점해서 점유한다고 가정해보자고 말이에요. 갑이 그러면 얘는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자주점유를 하고 있는가 그걸 묻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 그 말이야. 이런 거에 이자의 지분도 2분의 1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일반적인 공유 경우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 점유예요. 그런데 구분소득 공유는 뒤에 내가 언더를 안 쳐놨는데, 구분소득 공유 요거는 이제 당연히 알고, 구분소득 공유에서 이런 것까지는 안 물어보고 구분소득 공유는 이제 다른 걸 많이 물어볼까? 그러니까 이항이 나왔으니까 요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요거는 값, 요거는 위치한 면적 특정에서 각각 매수, 그러나 대외적으로 막 공유지분 등기. 그러면 얘가 요 부분 점유한 거는 뭐예요? 자기 것 점유했잖아. 자주. 얘가 요거 점유한 거 자주. 그 이야기야. 뭐 이런 거는 물어볼 일 없고, 그래서 언더를 안 쳐놨고. 그 다음 기타에서 명의신탁에서 2002년 4월 6일 언더를 친 것 보세요. 기초로 저 옛날부터 나왔던 판례인데, 요 명의신탁의 경우는 신탁행에 해당되는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예요. 신탁행위. 신탁행의 경우는 내부적으로는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있죠. 대외적으로만 수탁자의 소유권이 있죠. 그 수탁자가 토지를 점유했다. 무슨 점유권이다?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서 점유하니까 타주 점유예요. 그 다음 분묘 기지권과 관련해서 타인의 토지에 토지 소유자가 승낙해서 분묘를 설치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분묘, 이런 것도 상식적인 이야기 절대 외우지 말아요. 여기 분묘 기지 부분에 대해서 분묘 설치한 자가 점유하는 것은 무슨 점유다? 왜요? 요거는 분묘 기지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지상권은 뭐예요? 타인에게 소유권 등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주 점유라고 말이야. 분묘 기지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소리 아니잖아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잖아요. 그 다음 전환, 타주에서 자주점유 전환. 새로운 권원이 있거나 소유사로서 점유한다는 것을 표시해주면 되는데, 왼쪽 나번에 새로운 권원에서 상속에 관한 판례가 나와있죠. 이 판례가 이제 과거에 한 5, 6년간 계속 출제된 판례인데, 이런 경우도 이제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이 되는가, 이런 거를 새로운 권원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별표 천하도 못 푸니까 말을 바꿔가면서 한 5, 6년간, 요즘에는 이제 2, 3년 새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옛날에는 5, 6년간 더럽게 출제했던 판례란 말이야. 지금 토지에 대해서 둘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요 우리 임차인이 두말할 것 없이 타주 점유죠. 근데 임차인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의 사망은 우리 민법상 임대차 종료 사유가 아니고, 따라서 저 임차권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될 건데, 상속이 됐어요. 그래서 상속인이 이 토지를 점유를 했다. 그러면 이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점유가 있는 모습, 바꿔 말하면 성질, 태양 그대로 상속인이 생겨돼요. 따라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 점유면 임차인의 점유가 타주 점유죠. 이 상속인의 점유도 타주 점유. 이거는 누구나 다 안다는 말이야. 따라서 이 말을 바꿔서도 안 틀리더라는 거. 따라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타주 점유를 자주 점유로 전환시켜주는, 자, 타주가 자주가 되려면은 새로운 권원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 상속도 타주를 자주로 전환시켜주는 새로운 권원이 되는가, 그 이야기인데,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그 이야기고, 타주는 타주로 생겨되니까,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서 자기만의 고유한 점유를 주장할 수 있고 없고, 나는 자주도 안 되고, 따라서 상속인의 점유가 자주 점유로 전환이 되려면 이 상속만 가지고 이거는 새로운 권원이 아니니까 자주로 전환이 안 되니까 얘 토지 소유자하고 새로운 권원이 따로 있어야 돼요. 매매를 한다든가 하면은 새로운 권원이 되니까 이자 매수했으니까 뭐로 바뀐다? 자주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을 계속 바꾸니까 외운다고 틀릴 일 아니고. 그 다음에 소유사를 표시하면 되는데, 거기 나번에 참고적으로 이 소유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이 되냐, 이 판례들도 과거에 한두 번 나왔는데 왜 언더를 안 쳐놨느냐.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이 소유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으로써 타주를 자주로 전환이 된다는, 소유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으로써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바뀐다는 판례는 아직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더 이상 늘 거 없다 해서 언더를 안 쪄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참고서 한번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 다음 거꾸로 자주에서 타주 점유로 전환되는 경우 가장 많이 물어보는 판례가 첫 번째 판례예요.
토지 매매를 했다. 토지 매매를 했다. 매수대금을 완납을 했다. 그런 다음에 토지를 인도받아서 매수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 매수인이 아직 인도는 못 받고 매도인이 여전히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매수대금을 이제 완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도인은 이 토지를 매수인에게 인도해줄 당연히 의무를 부담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매도인의 점유는 이제 무슨 점유가 되느냐 이야기인데, 이 앞전에는 얘가 소유자니까 타주 점유였겠지만 이제 매수대금을 완납받아서 얘가 거기 인도물 부담하는 것은 매수대금 완납받았다,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매도를 완납받았고 인도물을 부담하니까 이제는 사실상 이 토지는 얘가 소유자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물을 부담하는 이상 얘한테 소유권이 있다는 걸 이제는 전제하고서 점유한다고 봐야 된다. 매수대금도 완납받았으니까. 인도물 부담한다고 말은 대금 완납받아, 그게 전제되어 있다고 말이요. 따라서 이제는 이자와 점유가 뭐로 바뀐다? 타주.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언제는 앉혀놨지만 매매를 해지한 경우, 매매했다, 매수인에게 인도됐다, 매수인이 점유한다, 자주 점유했겠죠. 근데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소유권 매도인에게 돌아가죠. 그럼 해지한 이후에도 매수인이 계속 점유하게 되면 이제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점유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해지한 날 이후부터는 무슨 점유로 바뀐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좀 이해하면서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 이런 거 틀리면 진짜로 빵점 맞기 힘들고, 문제는 나번에 판례 2개를 정리정돈을 야물딱지게 해야 되는데, 앞쪽에 판례 97년 12월 10일자 판례하고 그 밑에 그러나 비교라고 써놓은 그러나 해가지고 거기 2000년 12월 8일자 판례하고 비스무리하지만 전혀 달라요. 다 차이점을 지금부터 이제 구별을 좀 해야 되는데, 다 칠판 보세요. 지금 이 경우에 앞쪽의 판례는 스토리가 이런 거고, 앞쪽의 판례는 이 을이 토지를 지금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왼쪽에 갑을 상대로 해서 내가 토지를 매수를 했으니까 등 기준에 달라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이렇게 제기했어요. 이 점유자가. 근데 얘가 이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서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됐다. 요 스토리고, 뒤쪽 판례 그러나서 비교라는 거는 이번에도 우측의 을이 토지를 점유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얘가 등기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해서 거꾸로 왼쪽의 갑이 내가 소유자인데 내 토지에 대해서 왜 네가 등기를 가지고 있느냐,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거꾸로 제기한 사건이요. 이렇게 해서 저 점유자가 똑같이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게 확정이 됐어요. 그럼 여기 점유자들이 똑같이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례의 경우는 여전히 자주점유 추정이 되지만 밑에는 이 패소 판결이 확정된 순간부터 잘 봐야 돼요. 지문도 잘 봐야 돼요. 알면서 틀리니까. 패소 판결 확정된 때부터 이자 점유는 뭐로 바뀌어? 타주로 바뀌는데, 음미를 해보면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말이에요. 위의 경우는 점유자가 얘를 상대로 해서 매매 등을 원인한 이행등기 청구 소송 제기했는데 패소 판결 확정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앞에 판례 가르쳐줬어요.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권을 주장했지만 이게 인정이 안 되더라도 얘는 몇 조에 의해서 197조 1항에서 여전히 뭐로 추정이 된다고? 자주로. 그래서 그 원리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자주점유 추정이 돼. 특히 위에는 밑에 사례하고 달리 이 점유자가 패소 판결 확정이 됐다 해서 가려울고등학교에 부연 설명해놨다시피 얘가 무슨 의무를 부담하는 거 없잖아요. 근데 밑에 보세요. 얘가 패소 판결 확정이 되면 얘는 바로 무슨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어? 등기를 말소시켜줄 말소 등기 의무를 얘한테, 얘가 확정이 되니까 이 의무를 부담하죠. 그러면 밑의 경우는 자기가 이제 말소 등기 의무를 부담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자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얘가 점유를 할 때 자기가 소유자와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냐 그 말이야. 말소 등기 의무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얘한테. 그럼 바보 천치 똘박이 아닌 바야. 여전히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악선 놈이 있을까요? 여기는 그대로 악서. 왜? 자기가 부담할 의무 없잖아. 배소당했어. 근데 밑에는 말소시킬 의무 있잖아.
의무 있는데도 내가 소유자다 개기는 놈은 또라이 새끼라고 말해요. 저 말 알아들어요? 그 차이요. 그래서 주의할 것. 여기서도 이제 이걸 물어볼 때 뭐 한 걸 조심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패소 판결이 확정된 순간부터는 얘가 말소 등기 의무를 부담을 하니까 더 이상 이제 자주점유로 추정하면 안 되고 얘한테 이제 소유권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서 점유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말이야. 말소 등기 의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언제부터 이제 악의점유로 간주가 되는가 요걸 또 물어본단 말이야. 비교하라고. 악의점유로 간주된 시점 언제부터인가 여기. 거기 써놨잖아. 가로 열고 닫고. 그걸 구별 잘하라고 말이요. 소재기 시부터 악의점유로 간주가 되죠. 구별 잘하라고 말이요. 그걸 하도 헷갈리니까 그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저 가로 열고 닫고 판례 구별하라고. 왜 197조 2항에서 소재기 시부터 악의점유로 간주된다 이렇게 해놨다고 가르쳐 줬나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따지면 이걸 안 헷갈려. 여러분처럼 이유 없이 두드려 외우니까 맨날 헷갈려갖고 외운다고 공부 쓸데없던데 신경 쓰니까 시간 낭비하고 있단 말이야. 소재기 시부터 악의점유로 간주되는 이유가 있다고 말이야. 소재기 시부터. 이게 197조 2항인데 따라서 이 사건의 그 사례를 딱 주어놓고 이자가 패소를 당했다. 그럼 패소 판결 확정된 순간부터는 뭐로 바뀌고? 다주로. 그 대신 악의점유자로 간주되는 시점은 패소 판결 확정 시간이라 소급이 되는 거예요. 소재기시로. 그 이유가 있다고 말. 그 이유가 뭐냐고 내가 묻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만약에 패소 판결이 확정된 순간부터 악의점유로 간주가 되면 바로 뒤에 나오지만 선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이 있죠. 그럼 패소 판결 확정된 순간부터 악의점유로 간주가 되면 그 전까지는 선의 점유가 추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소 판결 확정 시까지 과실취득을 해버려. 그러면 이 점유자는 법을 조금만 안 살아 같으면 계속 개기는 거예요. 뭘 개길 것 같아요? 패소 판결 확정 시점을 계속 뒤로 늦춰야지. 그래야 계속 뭐 하니까? 과실취득하니까. 그러면 소송 절차가 계속 지연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럼 소송 절차가 지연되는 걸 방지하려면 너희 새끼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줄 아냐? 소재기시로 악의점유 시점을 소급시켜버려야 돼. 그래야 소송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걸 방지할 수 있다.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구별 잘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하자 없는 점유, 하자 없는 점유는 여러분 혹시 읽을 때 웬만한 거는 그 190조 1항에서 다 추정이 되는데 제일 밑 언더라인 뭔만 추정이 안 돼요. 우리 밑보다 점유자와 점유에서 무과실 점유만 추정이 안 되니까 지겹도록 물어봐요. 점유자는 무슨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나는 과실 없이 점유를 취득했다. 요거는 점유자가 입증하고 나머지 거는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거 틀리면 점수 딸 게 없으니까 그건 여러분 몫이니까 집에서 잘 읽으라. 그 다음 점유권을 취득해서 거기에 193조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이것도 간접 점유나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점유 관념 현상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이제 조문이 반줄짜리 아주 간단하지만 이전 뭐냐면 한 번씩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갑이죠. 토지, 건물 등등등등 TV, 시계 등등등등 점유를 하고 있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럼 우리 법 193조에 보면은 점유권은 상속에 의해서 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의 의미를 그 193조 조문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조문이 뭘 의미하는데 그걸 묻는다고 말이에요. 이 경우는 이제 점유권은 상속에서 이전되기 때문에 여기에 상속인이 이 상속 재산을 사실상 지배하지 못하더라도 사망하기만 하면 얘가 점유권 취득하니까 이 상속 재산을 사실상 지배 못하는데도 점유권 인정이 되니까 점유 관념 현상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상속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딱 하더라도 비성선의 사망과 동시에 점유권이 얘한테 넘어오고 상속 개시 사실을 모르고 딱 하더라도 점유권은 넘어오고 그 다음 점유 승계 효과도 199조 1항 2항 요즘에 부쩍 조문을 잘 물어보니까 정리 잘하세요. 점유는 원래 단죄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 볼펜 점유하고 때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점유는 승계가 허용이 되는데 먼저 다음 같은 경우 갑이 토지를 악의로 한 10년간 점유했다.
점유를 승계받아서 을이 또 악의로 한 7년간 점유를 했다. 다시 이제 점유를 승계받아서 병이 선의로 3년간 점유를 했다. 내용 보겠나요? 그럼 현재 점유자가 병이에요. 199조 1항 눈으로 읽으세요. 199조 1항. 현재 점유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분리해서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고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는 무엇도 승계되고 이항에서 하자도 승계되고 그럼 이 경우에 이 병이 현재 점유자면 얘는 자기 점유만을 분리 주장할 수 있으니까 나는 선의로 몇 년 점유했다? 3년. 두 번째, 점유 승계를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 나는 의료점유 7년 승계받아서 토탈 몇 것까지 몇 년? 10년. 근데 요거는 이제 악이니까 자기는 선이라고 하더라도 이 하자가 승계되니까 악의로 몇 년? 10년. 세 번째, 아예 전 점유자 점유 모조리 승계받았다고 주장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10년, 7년, 3년 토탈 몇 년? 그 대신 하자도 승계돼 악의로 10년 이렇게 주장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중요하느냐? 시효체득 때문에. 시효체득. 시효체득 하려면 시효기간이 몇 년 이상이어야 돼. 근데 자기의 점유라든가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는 시효체득하기 어렵죠. 근데 저 계획가 좀 20년 점유하잖아. 특히 20년짜리 시효체득은 선임 무과실일 필요 없잖아. 악이어도 시효체득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시효체득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이야. 이런 것도 틀리면 정말로 가랑면하기 힘드니까 근데 억지로 지금 시간 낭비해가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될 몫이 이런 것들을 이런까지 선생님이 답답해 주는 말이 바쁜데 그 다음 다시 가르치 2번 정리 다시 한번 하고 아까 앞에서 가르쳐준 거야. 이렇게 이제 점유 분리 병합 여기서 얘가 자기 점유 3년 만에 주장하는 것을 점유 뭐라고 할 거이고 분리 내 것만 따라 분리 주장한다. 분리 요거 주장한 거는 뭐? 병합. 근데 상소의 경우는 점유 분리가 허용이 안 돼요. 아까 그렇게 줬잖아. 상소기는 비상소는 점유를 그대로 승계받으니까 자기만의 고유한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분리가 허용이 안 된다고 말이야. 그 판례는 아까 앞에 나온 판례고. 그 다음 점유 효력에서 권리적법주 200조 다시 점검 딱 하시고 아까 등기 추정자 가르쳐준 조문이 오고요. 200조 등기된 부동산에게는 200조가 적용이 안 된다고 말이야. 등기된 부동산 등기 추정력이 생기니 아까 가르쳐줬잖아. 첫 번째 시간에. 다시 점검 딱 하고 우측의 점유자 회복자 관계 이 부분이 또 점유권에서 이제 쏟아져 나오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다음 같은 경우 갑이자 건물 소유자인데 예를 들어서 A란 놈한테 이제 건물을 좀 관리하라고 맡겨놨더니 비른물자석이 이 건물을 자기 거라고 A를 속이고 팔아먹었다. 매각을 따겠죠, 얘한테. 그럼 이제 얘가 매수로서 점유하겠다 하더라도 얘는 소유권은 당연히 취득을 못하겠죠. 설사 등기 할아버지가 이전 봐서 소유권 취득 못해요. 공신혼치 인정이 안 되니까. 따라서 이제 이 경우는 왼쪽에 갑이 그대로 건물 소유자. 그러면 나중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은 당연히 소유권을 주장해서 우측을에게 물권적 반환청구권,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조건 행사를 할 거라고 말할게. 그럼 이 점유자는 이제 본권 없이 소유권 없이 무단으로 나무 건물을 점유한 셈이니까 반환에 당연히 응해야 될 의무가 있을 것이고 그럼 이제 얘가 반환을 해주니까 얘는 이제 건물에 대한 점유를 다시 회복한다 그래서 돌려받는 자를 회복자, 현재 점유하는 자를 점유자 그럴게. 그러면 왼쪽 갑이 본권을 갖는 자니까 얘가 본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를 하면 우측의 을은 본권 없이 더 쉽게 무단으로 나무 건물 점유하니까 반환해줄 의무가 있다. 근데 반환해주기만 한다 그래서 양자 모든 법률 관계가 깨끗이 끝난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반환만 인다 그래서 왜냐? 얘가 결과적으로 나무 건물을 지금까지 몇 달이든 써왔을 거 아니냐 말이야. 그죠? 사용이익. 더 나아가서 얘가 이 건물을 제3자에게 그동안 임대를 해줘서 차임을 받았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과실. 과실 취득한 경우도 있고 이거 얘한테 돌려줘야 되는가? 내가 가져도 되는가? 이런 문제도 있고
얘가 이 건물 점유하고 있다가 자기의 귀책사 위에서 멸실에 손씻겠다. 나무 건물 얘가 고의과실로 멸실 손씻겠죠? 물어줘야죠. 손해배상 책임져야죠. 내가 이 건물을 점유하다가 수리를 요하니까 내 돈 지출해서 수리를 했다. 건물 반환할 때 이 비용 반환받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생기고, 이 점유자 회복자서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묻는단 말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멸시손 씻겠다, 얘가 과실취득했다, 비용 지출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얼마나 마인드가 형성이 됐고 법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있나 물어나 봅시다. 중간 점검 차원에서. 잠깐 쉽게 합시다. 얘가 지금 얘 건물이 얘가 아니에요. 자기는 매수했지만 이거 소유권치도 뭐하니까 가부 건물을 무단 점유하는 거라고. 얘가 지금 멸치를 해소시켜서 자기 기업책상에서 그럼 물어줘야죠.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게 뭐가 성립이 되는 거야? 불법행위가 성립이 돼야죠. 불법행위. 가해자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위법한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 불법행위가 성립될 거 아니에요. 그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얘한테. 근데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이 발생된 전 손해배상을 민법에서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제 불법행위라든가 또는 얘가 가부 건물을 정당한 권유지 않고 무단 점유하다가 이득을 취했으면 그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돼. 이렇게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 여기 이제 손해배상을 한번 봐보자 말이에요. 얘가 선의 점유자인 경우가 있어요. 이 건물이 자기 거를 오신해서 점유하는 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런 애들까지도 불법행위 일반 원칙을 적용시켜서 발생된 전 손해를 배상토라면 내 거라고 오신했으니까 조금 소홀하게 관리하는 거야. 근데 발생된 전 손해를 배상해라? 근데 뭐야, 내 거 아닌가? 야 인마, 얘가 요 A라는 놈이 가부거를 몰래 파는 너는 소유자 아니여. 그러니까 원칙에 따라서 전 손해 배상해야 돼. 그러면 머리 돌아뿐단 말이야.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좀 보호를 해주자. 그래서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에 관한 특칙을 우리 민법이 좀 두고 있단 말이야. 그 특칙을 배우자는 것이 점유자 회복자와 관계 민법 201조부터 203조까지 선의 점유자는 좀 뭐 해주자는 거야. 주로 취지가 보호해주자 이런 취지야.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과실 취득 문제하고 두 번째로 멸실훼손 시의 책임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뭐 수리비를 지출 때 그걸 상환받을 수 있는가, 이 비용 상환 청구 문제, 요 세 개 문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점유자 회복자에서 발생되는 문제인데 우리 민법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먼저 과실 취득은 점유자가 선의자나 악의자를 구별해서 선의 점유자에게는 과실 취득권 인정을 해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서 선의 점유자는 자기에게 본권, 요건 아까 제가 매매했다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오신해서 점유를 하더라고 말이에요. 요런 자가 선의 점유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해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차임을 받았다. 이게 과실. 그럼 얘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건물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건물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취득한 과실도 누구 거다? 내 거라고 생각해. 내 거니까 쉽게 소비 낭비를 한다고 말이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건물이 내 거 아니잖아. 그러면 과실도 내 게 아닌 거야. 그러면 건물 반환할 때 이 건물을 이용해서 취득한 과실도 같이 반환토록 하면 내 거라고 오신해서 이미 소비해버린 선의 점유자가 너무 가혹하니까 선의 점유자는 보여주자 말이야. 보여주는 방법은 뭐예요? 과실 취득권 인정해주면 돼.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는 이 차임은 네가 갖고 문만 돌려주라. 원물, 요 건물 같은 거 원물이라 그러죠. 원물만 반환하라 이런 이야기야. 뭐 알겠나요? 대신 악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취득한 과실을 원래 나무 건물을 이용해서 과실 취득해서 세트로 돌려줘라 요 얘기고, 두 번째 멸손죄 책임도 선의냐 악의냐를 구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선의 점유자는 발생된 전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현존 한도에서만 배상 책임을 지라고 말할게. 그 대신 이제 악의 점유자는 원칙 그대로 불법행위 원칙이냐 발생된 전 손해 배상하자 전 손해를 배상하되 여기서 딱 유념할 것이 선의나 타주 점유자들이 있어요. 요 놈을 조심해야 돼. 자주 물어본 놈 요예니까 선의나 타주 점유자. 여기 지금 제가 매매했다고 아까 예를 들을 때는 얘가 자기에게 소유권, 본권이 있다라고 오시라면은 선의 점유자죠. 그 대신 매순으로 점유했으니까 동시에 무슨 점유요? 매매했으니까 자주죠. 헤매지 말고 선의이면서 동시에 자주 점유하죠.
요런 애들은 멸세손 시키더라도 발생된 전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현존하는 거. 왜? 내 거라고 지금 오신에서 점유를 했기 때문에 보호해주자고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그러니까 이익이 현존하니까. 요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불을 냈는데 3분의 1토막이 멸실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돌려주라는 거야? 나머지 3분의 1토막 말고 남아있는 그 상태 그대로 돌려주라는 거야. 이렇게. 요걸 또 팔았을 때는 현재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 그것만 돌려주면 되고 이익이 현존하는 것만. 그래서 지금 선의나 타주 점유자들 요거를 이제 임대차로 바꿨을 때, 임대차로 요게 이제 무효가 됐거나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럼 더 이상 임차권이 없죠? 근데 얘가 자격이 임차권이 있다라고 오신했다 그러면 선의 점유자예요. 근데 임차로서 점유했으니까 동시에 무슨 점유고? 타주고. 요런 애들이 멸시손 시킨 경우도 과연 선의 점유처럼 부호 필요성이 있냐 그 말이야. 타주요. 타주란 말은 왼쪽 가벽에 소유권이 있다는 걸 뭐 하고 있는 거야? 알고서 아니에요. 전제하고서 점유를 하고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나무 물건으로 점유를 하기 때문에 부호 필요성이 없잖아요. 손해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악의 점유랑 마찬가지로 발생의 점수를 배상하는 거예요. 이 입에서 비용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저 과실 취득 문제하고 멸손시 책임 문제는 선의 악의를 구별해서 우리 민법에 달리 취급하는데 비용상환 청구 제일 기초로 많이 물어본 거예요. 요거는 선의 악의 구별하지 않고 모두 비용상환 청구를 하는데 그 비용이 필요비냐 유익비냐에 따라서 상환 범위만 달리 정하고 있다고 말이야. 필요비냐 유익비냐에 따라서 여기 이제 필요비는 이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목적물의 현상 가치를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필요비고 예를 들어 이걸 수리를 했다 또는 등기까지 얘가 이전받다 보니까 세금 내가 대신 물었다. 그러면 등기소도 얘가 소유자니까 그럼 세금을 대신 물었다. 그 세금 문 거는 반환 청구해야죠. 이런 게 필요비. 또는 이제 목적물은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켜 지출한 비용이 유익비. 여기가 통로 개설했다. 그럼 없을 때보다 있으니까 값어치가 올라간다. 이런 거. 그럼 유익비의 경우는 필요비하고 달리 항상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안에서 왜냐?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켜 지출한 비용이 유익비니까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안에서 상환 청구해요. 그래서 이제 필요비든 유익비든 모두 이제 상환 청구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점유자가 선이냐 악이냐 구별하지 않고 모두 비용 상환 청구한다. 지겹도록 물어봐요. 상식적인 이야기야. 왜냐? 여기서 얘가 자기에게 본권이 있다라고 오신에서 점유를 하든 본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점유했다. 그럼 악이 점유하겠죠. 근데 내가 이걸 수리하기 위해서 비용 지출했다. 근데 악이 점유자라고 해서 그 수리비를 얘한테 상환 못 받게 되면 역으로 얘는 뭐 하는 거예요? 나무 돈으로 수리했으니까 얘는 그만큼 부당하게 이득치 하는 거야. 부당이득은 다시 반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 구별하지 않고 내가 지출한 비용은 당연히 상환받아야 되게. 자로 돌아가서 선의점자는 과실 취득하다 점검 따가고 이때 선의점자 특징이 과실 취득했고 취득한 과실 내 거라고 소비했으니까 보호해주자 그 대목을 그 이야기니까 무조건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애는 선의점자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포함이 돼야 돼요. 과실 취득권을 포함하는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해 두는 거예요. 그 말 알아듣겠나요? 그 다음 가로친 나번을 보세요. 197조 2항 아까 가르쳐줬지만 왜 이제 소재기시부터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당하면 선의점자는 소재기시부터 악의점력 가지고 있는지 이제 알겠죠? 소송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거기 효과에서 과실에는 천연과실, 법정과실 있죠? 천연과실은 법정 포함되고 그 다음에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하니까 그거 언더라인 찾았나요? 하나만 봅시다. 사용이익은 어떨 때 쓰는 용어인가요? 과실하고 차이점은 요게 지금 이거하고 이제 한번 비교해 보세요. 토지를 임대를 했다. 임대차 계약책을 차임을 받죠. 이렇게 물건을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을 법정 과실이래. 물건을 사용 대가로 받는 게. 그죠? 그다음 이번에는 가부 토지를 얘가 임차한 적은 없어요. 뭐 위에는 임대차 계약 관계 있고 여기는 계약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무단으로 이제 이 토지를 점유해서 얘가 사용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럼 얘도 나무권을 무단으로 썼으니까 쓴 만큼 또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뭐예요? 위에는 쓴 만큼 차임을 내놓는 것이고
밑에는 지금 계약관계가 없어요. 이럴 때 사용이익이라는 용어를 쓰죠.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사용 대가를 지불해야 될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는 차임이나 지루란 말을 쓰죠. 지상권은 못 쓰고 지루. 그게 법정과실이야. 그런데 사용 대가를 지불해야 될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과실이란 말을 안 쓰고 사용이익이란 말을 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차임하고 과실하고 사용이익은 같은 거야. 같은 거라고. 기초입문과정에서 가르쳐 들었어. 기초입문과정에서 작년 11월 세 번째 주에. 그러니까 사용이익은 무엇에 준한다? 과실에. 그래서 그 밑에 판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이야. 시험에서 잘 물어보고. 사용이익이 뭐라고요? 사용 대가를 지불해야 될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는 법률 용어예요. 사용 대가를 지불해야 될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임대차 계약이 있다, 재산권 설정 계약이 있다. 이럴 때는 차임 과실이란 말을 쓰고 그런 거를 법정과실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사용이익은 뭐하고 똑같은 거라고 말이야. 과실하고. 그 말이 여기서는 아주 중요하다. 이거 보세요. 왜 지금 이게 지금 돈이 수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야. 이 사용이익이 과실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가. 지금 이 을한놈 이 사례에서 이 갑소유 건물을 자기 거라고 오신해서 한 1년간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1년간. 실제로는 자기 거 아니잖아. 남의 거 썼잖아, 1년간. 그럼 원래도라면 이 사용 대가를 돈으로 환산해서 반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용이익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사용 대가를 지불할 계약관계 없으니까. 근데 다행스럽게 여기 지금 과실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된다는 거야. 사용이익도 과실에 포함이 되죠. 그럼 얘가 선의점주한 경우는 과실 취득을 하니까 얘가 1년간 사용한 사용 대가를 돈으로 환산해서 선의점주가 돌려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돈이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용이익에 과실에 포함이 안 되면 수천만 원 물어줘야 되고. 그 말 알아들어요? 돈 이야기도 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고. 그 다음 다번에 판례도 정리증권 잘 하시고. 그 다번에 판례. 이거를 그 별표 쳐도 못 풀어. 이게 대여섯 번 연대고 나왔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답식으로 많이 지문에는 내준다. 단답식으로. 여기 다시 보세요. 얘가 지금 선의점량의 과실을 취득하죠. 근데 보세요. 원래는 지금 이 건물 소유자는 갑이에요. 이 을은 정당한 권한에 가지 않고 무단으로 지금 갑의 건물을 점유해서 정당한 권한에 가지 않고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인 경우 자기에게 소유권, 본권이 있다고 고시하면은 과실 취득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 이렇게. 근데 선의 점자가 과실 취득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당연히 뭐에 해당되느냐?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 왜냐? 갑소유 건물을 얘가 법률상 원의 없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이득 취한 거예요. 과실 취득하면. 그러면 취득한 과실은 원래 부당이득으로 얘한테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져버려. 선의 점자가 과실 취득하는 것은 나에게 소유권, 본권이 있다는 오신에서 점유를 하다 보니까 취득한 과실도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임의로 소비해보니까 그걸 보여주자는 건데 그거 과실 취득한 것이 부당이득이 돼버리니까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되고 돌려주는 문제가 생겨버려. 그럼 선의 점자가 과실 취득한다는 것이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아요? 그러니까 선의 점자가 과실 취득하는 범위 내에서는 부당이득도 성립이 안 돼야 되는 거다. 그 판례라고 말이죠. 제 말 알아들어요? 원래는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는데 정리 반드시 잘하라고 말이에요. 악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없는데 요즘에 이제 이런 판례 저런 판례 다 묻고 지겹도록 요번에 출제를 하다 보니까 최근 또 3년 동안은 거기 지금 악의 점유자 과실 반환과 관련해서 지금 법조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한 3년째 물어보고 있던데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 반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소비한 것도 반환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과실로 인하여 훼손 109페이지 제일 밑에 지금 읽고 있죠. 따라서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하도 묻다가 지겨우니까 이게 법조문 갖고 장난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상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경우는 과실로 인해 훼손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보상하도록 됐네요. 왜? 자기 잘못에 의해서 훼손 수취하지 못한 경우만. 따라서 수취, 훼손한 경우에 점유자에게 과실이 없다. 그럼 보상 의무가 없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들어요? 그걸 바꿔치기 잘하니까 조심하라 하면 법조문 검토할 때. 집중 다시. 109페이지 제일 밑에 눈으로 읽으세요. 다시 정리정돈. 좀 보자할 때 같이 좀 봐야 된다니까. 자꾸 안 보니까. 이런 게 지금 3년째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 정리를 안 해놓으면 눈 번쩍 틀리니까 좀 보자 그 말이야. 제일 밑에 언더라인. 악의 점유자나 수취한 과실 반환해야죠. 읽었죠? 그 다음에 소비한 것도 반환해야 돼. 그 다음부터 조심하라니까요. 뭐 조심하자? 수취하지 못한 것도 반환해야 된다고 말이야. 그 어떤 경우만? 자기의 과실, 잘못으로 해서 수취하지 못한 경우만 보상해 주는 거는. 그러니까 잘못이 없는 경우는 수취하지 못한 거는 보상 의무가 그거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건 3년째 물어보고 있으니까. 정리했나요? 또 한 번씩 할 때 좀 빨리빨리 갑시다. 바빠. 그 다음 점유물이 매수한 책임 거기 가로친 2번 선의 점유하더라도 소유사가 없는 경우 그거 정리 잘 하시고 그거는 발생된 전 손해예요. 그것만 조심하고 비용상은 조건 제일 위에 선악 구별하지 않는다 점검 딱 하고 필요비에서는 다시 7번 보세요. 여기 지금 선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이 있는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란 거야. 지금 얘는 이 건물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 건물로부터는 과실을 취득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선의 점유한 경우는. 그러면 얘가 지금 통상의 수리를 하면서 자기 비용을 지출해서 이렇게 그러면 나무 건물로부터 과실을 취득까지 한 놈인데 통상의 수리 정도는 수취한 과실 가지고 하는 게 사리에 맞지 않겠냐 그 말이요. 나무 건물로부터 과실 취득했으니까. 그죠? 따라서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 선의 점유자는 무엇은 상환청구 뭐 하는 거예요?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청구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얘 건물로부터 과실 취득했으니까 취득할 거에 수리 정도는 하셔야 그 이야기예요. 이해했나요? 그 다음 유익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필요비 유익비는 앞으로 민법 끝날 때까지 민사특별법까지 계속 나와요. 여기서 배우는 필요비 유익비가 개념은 똑같아. 그래서 유익비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 목적물의 객관적인 증가시 지출한 비용이니까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돼요. 필요비는 무조건 상환청은 유익비는 꼭 그거 확인하고. 두 번째 조심할 거. 이 경우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로. 이 경우는 지출한 비용하고 그 다음에 증가액하고 지출 비용 1,000만 원 근데 이론에서 증가액은 1,300 이런 경우 있으니까 증가액과 지출 비용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데 그럼 누가 선택을 따라서 요 금액이 달라지겠죠? 점유자가 선택하면 어떤 거 선택하고 1,300 많은 거 회복자가 선택하면 적은 거. 그래서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선택권 항상 반환 받는 놈이 선택해요. 우리 법에서. 이 경우 보면 다른 경우도 그렇게 되어 있어. 유익비는. 선택은 항상 상대방 쪽에서. 반환 받는 애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회복자야. 그 바깥쪽에 일단 안 틀리도록 하고. 두 번 다시 안 가르쳐줘. 필요비 유익비 나오면 똑같이 생각하셔야 돼. 앞으로는.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 나 한마디 하고 넘어갔거든요. 앞으로는. 알아서 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유익비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언더를 안 쳐놨지만. 제일 밑에. 나 지금 돌려줄 돈 없으니까 상당한 상환기간 말미를 좀 달라. 법원에 대해서 상당한 상환기간 허위를 청구한다. 필요비는 이게 안 돼요. 근데 유익비는 돼.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공부한 사람 알겠지만 여기 이제 비용상환 청구는 전형적으로 물건이 어디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이 돼요. 따라서 얘가 비용은 상환 안 해주면서 이 물건을 받아달라고 반환 청구하면 얘는 네가 필요비 유익비 상환할 때까지 건물 반환 뭐 하겠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유익비의 경우는 상당한 상환기간을 법원에서 허락을 해주면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비용상환 청구 행사자 가로친 1번 사례가 나왔을 때 맞춘 사람 별로 없으니까 지금부터 목숨 걸고 깨우치고 가시라는 거예요. 이런 걸 지금 틀려버리면 정말로 이제는 실력이 없어. 이게 10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틀린 거는데 이해가 가지만
지금은 학교권에 들어간 사람은 정확하게 가로치 1번 판례를 이해하고 시험장 가기 때문에 이제 틀리면은 이거는 점수가 안 나오는 거란 말이야. 지금부터 두 개를 구별한다고 말이야. 1번 사례. 7번 보세요. 갑이 건물 소유자. 얘가 임대차 계약을 체렸다든가 이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계약 관계 없이 못 알아되니까 무단으로 점유를 했어. 권은 없이 무단으로. 그런 다음에 얘가 여기에 비용을 지출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얘가 소유자니까 실판 보라니까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처분 행사하면 반환해 줄 의무가 있겠죠. 얘 점유자고 돌려받기 회복자죠. 그다음 이번에는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1번하고 2번 비교해야 돼요. 칠판. 임대차 계약 체결했어요. 임차인이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얘도 반환해야죠. 그러면 임대는 건물을 돌려받으니까 마치 회복자처럼 보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 저 임차인이 또 여기다가 필요비, 유익비, 비용을 지출했어요. 명파있죠? 그럼 이제 묻는다고 말이에요. 여기 우선은 임대차 계약 사례를 딱 출제를 하면서 밑에 사례에서 임대 계약 사례에서 이 경우에 점유자 회복자처럼 보이잖아요. 돌려주고 반환받으니까 임대차 계약 사례를 딱 줘놓고 임차인들은 민법 203조 2항에 따른 유익비 상환 청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질문에 딱 내서 우리 실제 문제 이렇게 냈다고 말이에요. 원래 임차인은 필요비든 유익비든 다 상환 청구하죠? 그거는 누구나 알죠? 근데 임대 사례 놓고 임차인은 203조 2항에 따른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는 없다. 맞냐 틀리냐 고르세요.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없다. 203조 2항에 따른. 맞냐고 내묻는 거예요. 이걸 내놨더니 이걸 틀린 거로 다 고르고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빵점짜리가 수두가더란 말이야. 이거는 맞다고 말이야. 여기에 채찍힘이 있어요. 동그라미 쳐놓은 거야.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201조부터 203조 점유자 회복자 관계 요거는 어떨 때 적용되는 조문이에요? 1번이요 2번이요? 우회처럼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갖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무대뽀로 점유하고 있고 그래서 본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물권적 반환권 행사하면 그 반환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위에 1번 같은 경우 요럴 때 201조 203조가 적용되는 거야. 이 경우에 이 점유자가 비용 지출하면 626조가 아니라 203조 2항에 따라서 유익비 상환 청구도 하지만 밑에는 계약관계가 있죠. 여기서는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는 그 계약관계에 따른 법조항이 적용되는 거야. 임대차는 지겹도록 가르쳐 줬다시피 몇 조에서 비용상환 청구하는 거야. 203조 2항이 아니라 626조 2항에 따라 이걸 구별 자르고 가라고 말이야. 뭔 알겠나요? 그게 지금 그 우체 가르칠 번의 판례인데 이 판례를 이해 못할까 봐서 밑에다가 예를 들어놨어요. 예컨대 갑이 해가지고 그 예 두 개를 비교 정리해서 집에 가서 야물딱지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나왔을 때 틀리면 안 되니까 제 말 알아들어요? 거기에 가르칠 번 판례에서 위에 두 줄만 읽어보라 말까. 민법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203조 2항에 의한 점유자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필요비도 마찬가지고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갖지 않아 소유자의 소멸 반환청 응해될 의무가 있는 경우 성립. 저 1번 같은 경우 적용된다 그 말이야.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서 위에서부터 5번째 줄 봐보세요.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 권한을 가진 경우에 찾았나요? 그 지출 비용을 상환하려면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가 적용되는 것 밑에 사례 2번 같은 경우 구별했어요? 이걸 이해 못해서 밑에다가 천재로 예를 들어놨어. 예컨대 가부 소유물이 의리 특별한 점유 권한 없이 이렇게 이럴 때는 몇 조가 적용되고 지금 말하는 201조부터 203조가 그 밑 던데는 그러나 의리 가부로부터 임차로서 목적물 사용한 몇 조가 적용되고 그 계약권은 법조항 밑에 626조에 따라 정해져 써있잖아. 그게 좀 정리 정도는 해봐야 이런 책 대한민국에 없어. 이렇게 제대로 써놓은 책은 이렇게 해도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다고 말이야. 지금 그 판례 밑에 사례 보면서 이해돼요? 왜 이 밑에 이게 사례가 가고 싶으면 나 이게 전원이 빵점 먹고 나왔는지 여기 지금 생각해봐요. 앞에다 법정문을 뿌듯뿌듯 할 때는 여기다 초점 맞추고 풀으란 소리야.
요거는 203조 2항이 적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203조 2항에 따른 유익배 상환청구를 할 수가 없죠. 요거는 몇 조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관계 존재 임대차 계약관계에 따른 법조항이 적용되는 거예요. 626조 2항이. 그 다음에 이 법조항은 또 특징이 있어요. 이 계약관계에 따른 법조항이기 때문에 얘한테만 626조에 따라서 비용상환 청구하는 거예요. 만약 얘가 이 건물 제3자 병 양도 소유권 넘어갔으면 얘한테는 626조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 못하는 거라고. 무슨 말 알아요? 이렇게 사례를 갖다 안 틀려야 되고. 그 대신 얘가 이제 내가 소유자니까 반환하라 그러면 얘는 얘한테 비용상환 청구는 못하지만 이제 우리 시험에 사례가 또 이게 나오잖아. 뭘 행사해줬다고. 뭐 그러지. 유치권 행사해서 반환 거절할 수는 있고. 그러나 얘한테 직접 비용상환 청구는 못하고. 여기까지 사례가 딱 나오죠. 그 사례를 거기다 그대로 써놓은 거 밑에다가. 근데 우회의 경우는요. 요거는 계약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201조, 203, 이 조항이 적용되는 거란 말이야. 이 조항은 지출 당시 소유자가 누구인가 불문하고 다 상환 청구해. 그러니까 우회의 경우는 갑이 건물 병에게 양도했다. 그럼 얘한테도 203조 2항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를 해. 그걸 하겠어요, 이렇게? 그걸 다 거기다 정리를 해놓은 거란 말이야, 거기다. 사례를 써가지고. 이렇게 좋은 책을 갖고 공부하고 상생 똑똑한 새끼한테 배우면서 왜 그렇게 이해를 못 하시냐고. 예?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정도에서 알아들을 거예요. 그 다음 가로친 2번에 판례도 정리 꼭 하시고. 이 경우에 비용상환 청구를 언제 발생이 되냐 그 이야기예요. 시험에서 간혹 그거 잘 물어봐요. 이 필요비 유익비 같은 게 점유권에만 나온 게 아니고 우리 민법 곳곳에 나와요. 마지막 임대차까지. 근데 임대차 기억 한번 되살려 보세요. 필요비는 언제 상환 청구해요? 존속 중에. 유익비는 종료 후에. 그래서 그 언제 반환받는 거를 자주 물어본다고 말이야. 근데 이 경우는 언제 반환받는 거예요? 지출 즉시가 아니라 가로친 이번에도 두 번째 판례 94년 9월 9일자 점유물 반환 청구 받거나 거꾸로 반환한 때 비용상환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물어보기 때문에 언제 상환 청구는 항상 신경 써야 된단 말이에요. 제 말 알아들어요? 그 정도에서 말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점유권에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점유보호 청구권. 요거는 이제 간단히 10분이면 되니까 잠깐만 7번 보세요.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딱 정해졌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점유권을 공부하니까요.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 건물 소유자다. 건물 소유자. 동시에 얘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얘는 물건 두 개를 동시에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 갑이 점유하고 있고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의리 침탈 뺏어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물건 두 개가 동시에 침해당한 거예요. 소유권도 침해당하고 점유권도 침해당하고 이 두 개는 항상 병존하기 때문에. 그러면 갑은 내가 소유자니까 반환하라. 공권,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청구도 행사하고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청구도 행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점유권을 배우니까 이 부분에는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청구만 설명이 되어 있고 위에 거는 어디에 나와 있고 소유권에. 근데 시험은 두 개를 같이 잘 물어본다는 거예요. 사고는 같이 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럼 위에 거는 이제 일단 버려놓고 밑에 이제 점유물 반환청구 요게 이때 제일 위에 점유보호 조건에서 이게 이제 점유권이라는 이 특수성 때문에 이제 물권 조건이 인정이 되다 보니까 소유권과 같은 본권에 기인한 물권 조건하고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면 출제원이 바보가 아닌 바야. 그 두 가지 차이를 집중 시험에서 묻겠죠? 그게 위에 첫째, 둘째가 쓰여있는 거예요. 하나는 점유보호 조건의 전적 기한에 제한이 있어요. 예컨대 이런 경우에 얘가 침탈당했다. 그러면 침탈당할 때 1년 이내에 점유물 반환 청구 행사해야 돼요. 이게 제적 기간, 출소 기간이다. 2주 내에도 직업들 가르쳐 주잖아. 근데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권은 이런 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집중 물어보는 거예요. 제적 기간을. 차이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선의의 특정 생견에서는 점유물 반환 청구 못해요. 그러나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야. 이따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차이니까 출제원도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 지겹도록 묻는다 말이야. 따라서 그 두 가지 특징을 딱 염두에 두고 밑을 점검하라면. 첫째, 점유물 반환 청구권, 다른 말로 해수 청구권 똑같은 의미고, 먼저 침해에 대한 가로 1번 점유 침탈이 있어야 돼요. 점유 침탈은 점유자 의사에 기하지 않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는 빼앗기는 거야.
따라서 우리 시험에 직업대로 묻는 판례가 그 밑에 언더는 사기. 사기에 의해서 건물 인도했다. 점유 침탈 없잖아요. 사기는 점유자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인도해 준 거니까. 이걸 점유율 반환 적고 행사 뭐 하는 거야. 두 번째, 상대방, 가로친 2번. 침탈한 자 뺏어간 놈. 걔가 죽었을 때 포괄승계는 통일시하니까 반환 청구 상대방인데 방금 명령점 그놈의 특정 승계는 요 놈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요. 악의 특정 승계에 대해서만 점유율 반환 청구권 행사하는 거예요. 따라 선의 특정 승계에 대해서는 점유율 반환 청구 행사 못한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특징을 좀 체크를 딱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예 드러났으니까 집에서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압도적으로 출제된 것은 가로친 3번 제척기간이에요. 가로친 3번. 2주년도 가르쳐줬고. 요거는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원래는 청구권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로 소멸이 되는 거가 논란이 되는데, 권리 중에 형성권이 제척기간에, 개척기간으로 소멸이 되는 거고, 근데 요거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임에도 불구하고 제척기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요 1년 내에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특징 때문에 집중 물어보니까 요거 정리 반드시 해야 돼.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 우측에, 여기 이제 왼쪽에 지금 반환 청구권하고, 자, 첫 줄 봐보세요. 가로 1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했죠? 자, 점유물 방해적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렇게 갑이 토지 소유자 점유하고 있다. 여기에 무단으로 건물 지었다. 소유권, 점유권 같이 임했다. 점유권에 기한 방해적 청구, 철거 청구하는데, 물론 소유권에 기한 철거 청구도 하지만, 이것도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하는 거예요. 불법행위가 동시에 성립하니까. 따라서 그 밑에 보면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로 되어 있잖아. 근데 방해, 예방 청구권, 요거는 함정을 물어볼 때, 그거 또는이나 언더는 쳐놨죠? 요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방해, 예방 청구권은 현재 점유권이 침해당한 것이 아니고, 침해당할 염려만 있으니까, 이렇게 갑이 건물 소유자다 동시에 점유하고 있다. 소유권 점유 갖는다. 인근에서 건축업자 건축공사한다. 깊이 파들어간다. 현재 건물이 붕괴된 거 아니다. 붕괴될 염려가 있다. 그러면 얘가 야 인마 내가 건물 점유자다. 깊이 파들어간 붕괴될 염려가 있다. 점유권이 침해당할 염려가 있다. 또는 소유권이 침해당할 염려가 있다. 그러니 뭐 해달라는 거죠? 예방조치 취해 주든가 지방공사 철저하든가 공사 중지하든가 또는이죠. 또는 못 해주겠거든 그 이야기야. 네가 깊이 파들어가면 건물이 붕괴돼서 나에게 손해가 생기니까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시켜달라. 선택적으로 권리행사하는 거예요. 또는 이걸 바꿔치기 잘해요. 근데 이거는 말정을 하는 게 아니고 방해방 청구권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묻는 거니까 이게 나중에 지문에다가 방해, 예방 및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한다. 그러면 틀린 구절이 안 보인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예방 청구 나오면 이것부터 확인할 습관 꼭 드려야 돼요. 말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방해방청 특징을 물어보니까 이게 지금 몇 번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린 사람이 활 맞다가 말이야. 이런 거 틀리면 얼마나 억울하냐고 말이야. 그것도 한 문제차로 떨어져 보면. 또는 그 다음 점유소와 본권의 소화관계는 아까 방금 가르쳤지만 이렇게 점유권, 소유권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본권에 기인해서 물권 청구권, 점유권에 물권권 얘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 본권에 기인한 소, 점유에 기인한 소 양소는 서로 별개 독립이니까 영향을 안 미친다. 딱 얘는 1번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를 하든 요걸 하든 여기서 패소 판결 당해서 요걸 청구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뭐 읽어볼 필요도 없고 여기까지가 점유권인데 요즘에 점유권도 워낙에 이제 고난도로 값을 이렇게 묻기 때문에 또 판례를 공부할 때 워낙에 많아요. 특히 자주점유, 탈주점유에서 판례 그 공부할 때. 그 다음에 점유자 회복자 관계하고 점유보호 조건 중에서는 요 점유물 반환 조건이 집중 나와요. 점유물 반환 조건이. 정리를 꼭 해야 되고. 오늘 고생 많이 했네요. 오후에 그 기출문제 풀이는 없어요. 요거는 이제 오전에 이론을 좀 많이 배우고 거기에 맞춰서 문제 푸는 게 훨씬 효율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권법 총론까지 문제를 풀었는데 점유권부터 풀참인데 목요일날 내일 모레 소유권하고 공동소 얘기 좀 배우고 오후에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는 없다고 고생 많이 했네요.